그러니까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AI 투자 환경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만 계속 좀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게 소프트웨어나 AI 에이전트 같은 곳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투자 환경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안 끼셨던 안경을 샤프하게 딱 끼고 오셨어요. 혹시 뭐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저희 회사 댓글에도 그렇고 뭐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가족들 반응이 너무 이게 격투기 선수 같다. 혹시 원래 안경 벗으신 분이니까 벗은 장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원래 벗는 분이니까. 원래 이러고 있다가 약간 안경을 쓰면 조금 더 나름대로 지적으로 보인다고. 그 효과를. 본부장님 대학 어디 나오셨죠? 저는 이제 한양대 나오고 보스턴대 석사 다녀왔습니다. 보스턴대 출신 같아. 다행이네요. 안경 끼는 게 약간 유학생 느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뿌듯해하시겠네요. 유학생 펀드 매니저. 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약간 월가에 계신 분 같아. 감사합니다. 자, 현재 한국이랑 미국 주식 한번 일단 지금 벌써 2월 중순 말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 빨라요.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지난해 말에 저희가 찾아왔을 때는 한국 주식이 정말 극심한 저평가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한 구간들은 약간씩은 해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주식은 지금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하게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견하는 게 좀 중요했던 시장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실적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실적 4분기 실적이죠. 지난 2024년 4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면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해서 40%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월마트 향으로는 140% 정도의 성장이 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미쳤네. 매출액이 뭐 몇십억짜리 회사도 아니고. 거의 뭐 반도체 회사나 바이오 회사처럼 마진율도 어마어마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뒤에 가서 아마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만 딥시크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신흥국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솔직히 이런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 참여하기, AI 모델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워낙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반대편 자산에 대한 관심들도 좀 생기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강세였던 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점검을 잠깐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앞으로 12개월의 이익으로 추정이 된 포워드 PER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로 다 이제 PER을 하니까요. 이 PER 지수가 지금 2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2021년 정도인데 2021년 우리가 돌이켜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조금 더 버블 같은 느낌의 장세가 굉장히 활황이었을 때 그런 때였죠.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 레벨까지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나 차익 실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반대편에 한국 같은 경우는 포워드 PR이 지금 9배 수준인데 이게 최근에 한 2달 정도 올라오기 전에는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정도의 PER까지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싸진 레벨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회복되는 그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한 지 좀 됐죠. 이게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연말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전반적인 시장 약세가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충격적이었죠. 사실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겠고 어떤 구도가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뭐 질서가 아주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이기는 그것보단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트럼프는 결국 미국 성장 일변도라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성장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국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간혹가다 나오는 거는 사실 차익 실현의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뭐 딥시크 같은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AI 종목들도 한풀이 꺾였던 이제 그런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영향들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공정이잖아요. 근데 이 생산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정확하게 어느 기업이 이 영향으로 딱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그 이제 수급 이슈들이 생기면서 공급난 이슈들이 생기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굉장히 다변화하거나 또 단순화하거나 지역적으로 다변화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기업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산 공정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졌거든요. 이제 그러한 복잡성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좀 반응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부정적인 이슈가 맞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저희는 좀 액티브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결국에 이거는 기업이 말해주는 그들의 대응 능력과 그들의 실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매크로하게 단순하게 바라보기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 명령의 주시장 가상자산 가격 좀 많이 미끄러졌단 말이죠. 특히 가상자산 쪽에 특히 비트를 제외한 알트는 많이 박살이 났는데 그 이유가 좀 뭔가요? 네, 뭐 일단 유동성이죠.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화폐가 많이 풀려야 되는 건데 그거의 가장 큰 매크로 변수는 금리이니까 네, 관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못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안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또 거기에 더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위험 자산도 회피하게 되는 성향들이 더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올리려고 하면서 연준에 금리 내려라는 식으로 좀 뭔가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좀 금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나요? 그죠. 예. 이게 좀 되게 대치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대치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경기를 그대로 잡아가면서 그 주식시장에 대한 것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자산 가격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산에 물려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5, 60% 이상은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산이 떨어지면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웰스 이펙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격이 없이 가면서도 미국의 그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게 상반된 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입장이 아닐까. 둘 다 가지고 싶은 입장이겠죠. 자, 한국은 어쨌든 관세 대상국에 아직까지 포함 안 됐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도 그 관세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좀 같이 시청입니다. 왜죠? 일단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틀 전에 나왔던 철강 관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러한 영향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복잡하게 돼 있고 생산 공장이 사실 멕시코 같은 데 좀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금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어느 정도의 짐작은 다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쯤 우리에게 관세가 실제로 부여될 것인가 어떤 규모일 것인가 모르겠으니까 포지션을 좀 줄여놓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자, 트럼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더 급락한 부분이 있죠.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내려가는 데가 있었는데 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야말로 정말 공급망이 복잡하잖아요. 원재료인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중국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그 공급망 복잡한 중에서도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들인데 이런 복잡성들이 굉장히 높은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캐나다에 진출해 있던 2차 전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사실 그것보다 이전에는 IRA 정책의 수혜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IRA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줬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바이든 때는 가능했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서는 전기차 보조금도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IRA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혜가 오긴 어려운 형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으로 직진출이 아니라 멕시코나 캐나다 지역을 우회적으로 선택한 기업들에게도 또 부정적인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자동차랑 비슷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 시 충격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되는 걸까요? 뭐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이 좀 무겁게 제조 공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곳들은 어쩔 수 없는 영향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같이 이제 액티브하게 종목을 픽을 하는 운용사에서 항상 고민하는 거는 기업들이 이거 가만히 있지는 절대 않거든요. 기업들이 반드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서프라이즈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관세 영향을 넘어서서 혁신을 일으키는
있는 기업들을 찾는다면 또 뭐 그 구간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추가 관세 부과로 미중 갈등이 본격화돼 히토류 테마주도 급등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 뭐죠? 히토류 정도가 확실하게 중국에서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히토류의 60% 정도를 생산하는 게 중국이고 가공 능력으로는 9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리튬 강산이 미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실제로 개발도 되겠지만 중국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카드가 확실한 거죠, 이게. 네. 다른 생산 공장들은 점점 미국으로 옮겨가겠다라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는 카드가 히토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카드를 쥐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를 노린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덴마크의 그린란드가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려진 리저브로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최근에 뭐 발견된 몇 가지 군대들이 굉장히 큰 규모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히토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중국과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지금 관세를 때리는 것도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분리된 세계화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저희는 사실 전망을 엄청나게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진짜 미국이 정말 중국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 누를 수 있을 것이냐, 다시 패권을 완벽하게 가져와서 주도를 할 것이냐, 뭐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두 개를 분리된 세계화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기까지는 알 수 없긴 한데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레버리지 삼아서 성장한 게 중국의 성장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또 각광을 받았던 건데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각각의 국가에서 좀 봐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도 뭐 중국과 같이 성장하는 소비 시장에 노출되어 있어서 긍정적이었던 기업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도 최근 한 2년간 조정이 좀 컸던 게 결국엔 중국 지역에서의 성장이 좀 안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이 안 나오더라도 미국은 미국 내에서의 AI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생산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체적으로 극복을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중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차별적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의 자체 AI 개발도 딥시크 이전에는 사실 아무도 관심 없던 영역이었다가 딥시크라는 게 나타나면서 중국이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자신감도 좀 가지게 된 측면에서 미국이 뭐 중국을 완전하게 압도한다, 뭐 무너뜨린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가긴 하겠지만 분리된 세계화로 봐야 저희는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자, 가상자산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고 트럼프가 당선 시절과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는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언급하더니 대통령 되고 나더니 입 싹 닫고 코인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를 앞으로 진짜 언급을 안 할 건지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주요 보직에 가상협회 친화적인 분을 다 꽂아놨어요. SEC 회장부터 재무장관, 상무장관. 자, 앞으로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이제부터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CBDC,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하면서 한 3가지 정도가 뭐 골자였다고 보는데 CBDC를 일단 금지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이런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걸 금지를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끔 하는 걸 촉진해서 달러 패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거 뒤에 깔려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을 여러 군데로 퍼뜨리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트럼프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브로커리지라는 걸 하면서 일어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외환 거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카드 수수료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중간 거래자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인플레이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는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그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활용 안 하겠다라기보다 지금은 약간 거리감을 좀 두고 있다가 뭐 언급을 굳이는 할 필요 없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 가운데 트럼프의 아들 중 한 명은 맞아요. 작년 말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였나? 100만 달러 간다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이더리움 사야 된다 뭐 이 얘기도 하고요.
예. 트럼프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는 없을까요? 뭐 아버지가 주의사항 주지 않을까요? 야, 너 그런 정도 얘기한 것 좀 하다든가. 예, 뭐 앞으로는 좀 주의사항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결국에는 암호화폐 경제가 확대되는 쪽으로 저희는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네. 주식 관점에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그 코인 자산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원래 그럴 때 또 안 좋은 뉴스 다 같이 나오거든요. 좋을 때 좋은 거 같이 나온 거고. 빌 게이츠 가상화폐 전혀 쓸모없다고 말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비트코인 가치 10년에 빵원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도 내놓았단 말이죠. 이 두 얘기하는데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감한다기보다 빌 게이츠나 유진 파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결국 가치를 효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 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금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금이 실제로 효용을 발휘해서 뭐 시장에서 활용되는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영역, 산업에서 활용되는 영역이라고 해봐야 뭐 그 전체 수요의 10%도 사실 안 되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도가 가장 세니까 그나마 어디선가 활용되는 공업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은 그런 용도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부분은 효용이 없이 귀금속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화폐 교환으로서 그러니까 물물 교환의 그 가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그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금 가격도 굉장히 좋은데 계속 올랐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효용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만 있는 게 뭐 가치가 있느냐 무가치하다고 이들이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자산 가치라는 거는 신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팔 수 있다라는 신뢰. 누군가 또 나한테 내가 이렇게 샀을 때 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의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나 그러면은 부동산이나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일하지 않나. 왜냐하면 부동산도 일들을 따라서 꾸준하게 올라야 될 텐데 일들을 벗어나서 오르는 경우들이 있고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특히 그런 경우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뭐 특히나 신축 초품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훨씬 더 벗어난 밸류에이션을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도 다 무가치하느냐 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기보다 좀 다른 가치, 그러니까 효용의 관점에서의 가치라기보다 거래의 관점에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진 파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시장의 효율적 가설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걸로 항상 이제 그 이론을 만들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또 인터뷰가 이런 때 또 회자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동결시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언제든지 미국이 우리 달러를 외환 보유고를 묶을 수 있으니까 금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금값이 오르는 부분이 분명히 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금만 사기에는 금이 제한적일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든 다른 국가에서 이제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 금 말고 뭐가 있을까? 그럼 남은 거는 비트코인 줬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사 모을 거라는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뭐 어떤 식으로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그런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최근에 오히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는 거죠. 금 시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금으로 비축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금본위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금을 모으는 게 무의미하게 만들려면 결국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확실하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국이 비축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계속 조금씩 미국이 국가 자산으로서 보유를 계속 늘려나간다면 뭐 저희는 이제 금의 그러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금은 또 언제든지 또 미국에서는 미국이 가진 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 풀어놓으면 사실 저도 그 숫자는 좀 더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 자산을 이제는 우리 필요 없다. 이거 그냥 풀어놓겠다. 이러면 뭐 사실 금 가격은 언제든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패권들을 고려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거는 딥시크죠, 딥시크. 요 쇼크 어떻게 보시나요? 딥시크가 AI 패권 쟁취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AI 투자 환경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분명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했던 게 설 연휴 시기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휴장이었던 시기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AI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었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한 20명 정도의 인원에서 한 80억 정도의 금액으로 LLM 모델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럼 하드웨어 투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를 만들어냈었고 저비용 고효율의 모델 발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열려버린 거죠.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건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샘 알트만이 들어와서 오픈 AI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사실은 진입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진입을 이제는 해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어플리케이션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투자 환경이 좀 열려지게 되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하드웨어 기업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올해 발표한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발표한 규모가 사실 알파벳만 하더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전에 연간 투자 규모 해봐야 한 50빌리언 정도 레벨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75빌리언 정도의 가이던스를 주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 규모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전년 대비 수요가 성장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2024년에 엄청난 폭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25년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AI 하드웨어가 성장하는구나. 근데 이게 딥시크로 인해서 일어난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서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사실 하반기쯤으로 가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한 CSP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직은 수요에 맞을 만큼의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캐파를 투자를 하면 올해 한 중반쯤부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올해 한 중반 정도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 실적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한 2개 분기 정도 뒤에나 공급량이 좀 들어오면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한 지금은 그 투자라면 그 뒤에 더 일어나는 그 수요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과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만 계속 좀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게 소프트웨어나 AI 에이전트 같은 곳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투자 환경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모멘텀의 지금 시기이군요. 딥시크로 인해 AI 하드웨어 가행 투자 상태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AI R&D 경쟁 축발에 AI 하드웨어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 둘 다 뭐 맞는 말이고 팽팽하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지금 본부장님 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중립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어가지고 이게 딥시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편적으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정도 수준만 지금까지는 AI 투자가 가능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100조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이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일반 기업들한테는 상상도 못하고 사실 국가 입장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국 빅테크나 하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계속 줬었는데 근데 이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뭐 여전히 큰 회사들이겠지만 소규모 업체들한테 자신감을 줬고요. 근데 이 수요 집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메모리 반도체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과거에 그 핸드셋 중심으로만 수요가 있을 때는 이걸 집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확실하게 높은 회사들이 있으면 뭐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점유율이 확실하게 높아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들이 가격을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얘기들을 통해서 수요 집계는 되지만 이게 전체 시장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시장을 지금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한 빅테크 4개, 5개 정도의 캐펙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소규모 기업들을 퍼져나가는 거는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CSP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수요가 얼마나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만 시장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서 그때까지의 변동성이나 전고를 확실하게 뚫는 모습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발전은 엔비디아나 이런 에이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자들은 함께 가져가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서 기회 요인을 찾는 게 이제 저희는 항상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하니까 한 종목으로 뭐 무조건 가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가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 때에서 국내 반도체주가 약세 보였던 거는 그런 하드웨어 부분에서의 좀 의구심이 생긴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 쿠션을 맞고 들어온 거죠. 네. 엔비디아가 이 주도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을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공급을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공급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의 기회였는데, 이게 변환이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부정할 수 없이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도권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 공급 승인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게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는 또 아니라고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라고 하던가요. 네. 요거는 뭐 진짜 이제는 주가에 또 호재를 별로 작용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공급됐다더라, 퀄을 통과했다더라, 어느 정도 상태라더라 라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제로 발표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도는 얘기들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고객사로서 접근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또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회사들이랑은 어떤 형태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들이 다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의미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에 워낙 그런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 소문으로 이어왔던 변동성을 확실하게 뚫고 나가려면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왔구나라는 자신감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증거에서 요즘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이 잇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는 정말 위기인지.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한 거는 이게 뭐 아까 전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그 떨어지는 거를 강하게 얘기하신 분들이 기사 나오는 부분도 있듯이 삼성전자 작년에 8만 뭐 중후반대 갔을 때 막 12만 원 간다 목표 주가 레포트 나왔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이렇게 막 바닥 치니까 또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 주가는 사실 뭐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어느 정도는 없기 때문에 전 추정치에 대한 뭐 조정을 계속 하시는 거니까 위기라는 점은 사실 분명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니까 조직적인 위기라는 부분도 당연히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뒤이어 따라가는 2등 기업으로 지금은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규모는 아직은 더 크지만 HBM 측면에서 확실하게 지금 2등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 측면에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과 관련돼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대중 수출 제재도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으로 나가던 것마저도 조금 더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정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는 건 결국 공급을 의미 있게 하고 점유율을 의미 있게 가져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HBM이 진짜 공급 승인이 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요즘에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HBM이 진짜 핫할 때 공급이 되면 그 재료가 힘을 살겠지만 지금 딥시크에서 작년 같은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승인이 돼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안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저보다 센티먼트는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HBM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엔비디아 그리고 최고가를 갈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1등 기업이 중요하거든요. 그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다시 돌파한다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최고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힘을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최고가를 돌파하는 어느 다른 sek터로 계속 옮겨 다닐 텐데 생각보다 지금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른 섹터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혼자만의 힘으로 HBM만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체질 개선을 어떻게 이루냐.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는 샤오미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정말 좀 의미 있는 제품군을 내놓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